오늘은 저희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제가 정리를 해가져왔어요. 저희가 다음에 시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지금 했던 내용이 지금 보니까 물, 그 다음에 만들기하고 이제 활용법하고 이제 퇴비, 농업 이런 쪽 수질공학으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수질 쪽이에요. 수질. 그러니까 퇴비나 농사, 텃밭 이런 거 같은 게 요즘 조금 텃밭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거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잖아요. 집에서 화분을 키운다거나 조그맣게 텃밭을 한다면서 요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약간 그런 농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하셨던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쉽기는 한데 도심지에 사신 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요.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하는지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아요. 각자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요, 저희가 EM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주로 쓰긴 쓰지만은 지금 잘못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비율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EM이 성능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뭐 그런 부분에 어느 게 맞다 적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해보지 않았을 때는 이게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은 약간 우리가 친환경 경이라는 거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환경을 얘기할 때 물, 흙, 공기 세 개를 3대 요소로 얘기합니다. 물, 흙, 공기. 그래서 근데 요즘에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이거에다가 건강이 추가됐어요. 건강.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물, 흙, 공기만 좋으면은 괜찮다 생각했는데 요즘 뭐 방사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 문제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것도 추가가 돼서 사실은 환경교육 중에서도 EM과 건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강 중에서 이제 먹는 것, 그리고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유해 화학물질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뭐 세균충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EM이라는 거는 미생물 여러 가지를 모아서 그 중에서 걔네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게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성분들을 저희가 아미노 변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썩지 않는, 그렇죠? 부패가 아닌 발효 과정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조금은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항산화과, 그다음에 생리활성 물질, 유산균 물질도 있고 비이온화, 저분자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보통 저희가 가장 EM에 얘기할 때 대표적인 균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 균이 뭡니까, 저희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시는 균이 또 뭐가 있으시죠? 구초균. 구초균이 뭐죠? 질문합니다. 구초균. 자, 이 표지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건데, 그쵸? 우리가 보통 매주를 띄울 때 지푸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바실러스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얘가 이제 낙엽이, 분에 낙엽 그런 쪽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구초균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균. 그 다음에 아시는 균. 자, 네 개만 집중했어. 청국장에도 들어가요. 청국장에도 바실러스균, 고추균도 있고. 또, 청국장이 균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안에 있는 균, 어떤 균이냐. 왜냐면은, 나중에 교육하실 때요, 이걸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3개 균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3개 균만 80여 개, 90여 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중에서 3개만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면 사상균이라는 게 있죠.
사상균이 뭐죠?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 사상균이라는 것 중에 얘가 좋은 애는 아닌데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사상균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사균 들어갔어요. 방사균은 어떤 역할이죠? 그렇죠. 퇴비할 때 나왔을 거예요. 얘가 병원체의 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항생물질, 항균물질, 그걸 생성해내는 균이 바로 방선균인데요. 최소한 추가적으로 사상균, 고초균, 방선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더 추가도 좀 좋죠. 뭐 시실리아라든지 여러 균들이 있으니까 균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세 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 개가 어떻게 되지?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서로 보완작용이에요. 두 개가 붙었을 때는 2배 효과가 아니라 1.5배. 대신에 광합성하고 효모하고 붙을 수도 있고 효모하고 유삼이라고 붙을 수 있고 따로 방선이라고 붙을 수 있고 결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생물 3개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전체 약간의 먹이사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여러 가지 균이 서로 보완하면서 공생한다는 건데요. 처음에 EM이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처음에 미생물이 발견이 됐을 때 이게 저희가 병원,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나온 거잖아요. 유기농으로 지금 인증이 돼서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유기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넘어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0%의 접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거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EM 자체를. 왜냐면 검증이 약간, 왜냐면은 합성세처럼 효과가 깔끔하진 않잖아요. 기다려봐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번거로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 불신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각 교육처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서 자료를 만드는데 비율이 다 틀려요. 비율이 다 틀려요. 제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품이 여러 개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비율이 틀리니까 여기도 틀리고 왜 여기 틀리지?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만족이 되는 부분도 많아요. 나는 선택 되게 좋은데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불신 이런 것도 있고 한 가지 하나가 부각이 되면 다른 게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EM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설마 그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그런 미생물에 대한 그러니까 불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약간 상업적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인공적인 지금 감염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0% 천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EM 치약이라든지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추가되지 않은 반드시 추가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보조제로 사용하는 거지 100% 천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직접 발효를 해서 만들어 쓰는 과정을 저희가 100% 천연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제품 중에는 EM 제품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첨가물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저희가 또 검사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만 드시면 일반의 공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100%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이 많이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M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항산화 물질을 생산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악취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건강과 접목된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이 활성산소를 얘가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통 양파 같은 거 보면은 양파도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안토시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폴리페놀이라든지 뭐 프로폴리스 이런 거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성산소라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사람들이 건강과 접목을 하면 굉장히 EM 활용도가 높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확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신 분이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실제로 김치를 담거나 뭐 음식을 할 때 직접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발효 자체를.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응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쌀뜨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권하진 않지만은 본인의 그걸 맞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셨던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애완동물한테 먹이는 것도 그런 종류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험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균을 얘기를 할 때 광합성 세균, 효모, 유산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건데 광합성 세균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가 됩니다. 왜냐면 얘가 그런 물질들을 먹고 뱉어내는 게 산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광합성 세균 어떤 광합성 세균 자체가 얘는 현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호기성 그런 세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합성 세균이 의외로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열에 잘 된대요. 열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용광로 이런 거 그 철제품을 만들 때 균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뜨거운데 1000도 이상 더 이상 높으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떡하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도 사실 일부 죽는 균이 있고 죽지 않는 균이 있겠죠. 죽어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DNA라는 게 그 DNA 복원력이 가장 강한 건 광합성 세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에 잘 견디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 저희가 그 철제품이라든지 건설, 철강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그런 거 이용해서 어느 조건만 맞춰주면 이거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게 미생물의 신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제가 비이온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이온화. 제가 써는 게 비이온화. 이걸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비이온화. 비이온화. 그러니까 이온은 뭐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성질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온화 산화.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산화라고 생각. 산화를 보통 이온화라는 거, 비이온화를 이제 산화되지 않는 그 과정을 제가 비이온화라고 하는데 산화가 된다는 거면 일단 물건이라든지 뭐든지 산화가 된다면은 이거는 성질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이 하나 뚫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 구멍이 하나 뚫리게 되면 이 안으로 다른 나쁜 물질이 흡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온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도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고 비이온화는 이 구멍을 저희가 막는 거예요. EM으로. 막아줘요. 그러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코팅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코팅을 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EM이 덩어리를 쓰면은 코팅이 잘 안 되죠.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고르게 펴주려면은 저 분자가 되겠죠. 작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이게 말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멍 뚫리는 걸 산화. 보통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성질을 있는 거예요. 성격을. 왜냐면은 그게 흡수가 됐을 때 성격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비이온화. 싸주는 거. 근데 싸주려면은 골고루 잘 싸줘야 되는데 저 분자는 그거를 골고루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 저 분자입니다. 그래서 저 분자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항산화 파동이라는 얘기를 해요. 항산화 파동이라는 얘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니까 먼지가 붙어도 튕겨내고 계속 정전기라든지 저런 것들 자꾸 이게 튕겨내는 효과가 있죠. 근데 얘를 보통 연결할 때 우리가 비이온화, 저분자와 항산화 파동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해되시나요? 네. 여태까지 이걸 되게 어렵게 설명해드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서 흡수가 되면 이게 성격이 변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비이온하고 또 잘 펴바르려면 분자가 크면 안 되고 작아야 되니까 잘라줘야 되고 잘라진 상태에서 얘가 도포가 됐을 때는 얘가 계속 움직이는 미생물이 있잖아요. 얘가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산화 파동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지금 해드리려고 했고요. 저희가 EM의 그 쓰임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 제거, 음식물 세개, 태배 이런 부분 다 뒤에 연결되기 여기 좀 넘어가서 혹시 이 부분에서 혹시 저희 몇 페이지죠? 5페이지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5페이지에서 궁금한 사항. 이거 해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봤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효과가 좀 많던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실생활 써보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 느끼세요? 이게 네. 우리가 아는 아줌마가 막 아토피 있죠. 네. 그 심해서 병원을 한 1년간 다닌 거야. 그래서 내가 원액을 안 주고 만들어서 집중을 해서 첫째 이 빨래 버튼 네. 그 소주 한 컵씩 넣어서 계속 빨래를 하고 침대 밑에는 그 은행 이파리 그거를 넣고 저기 싱크대 네. 거기도 좀 몇 개 넣고 그리고 이 옷장 네. 거기 그러니까 이제 흑설탕은 안 되고 네. 나는 흰 거로 해서 네. 줬거든요. 네. 지금 5개월째 했는데 네. 식구 전체가 하고 난 치료된 데는 얘기는 안 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효과될 거다. 내가 써본 경험으로. 근데 지금 병원에 안 가고 그 이쁜 그 아줌마가 아주 너무 좋아서 나한테 등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줌마가요? 예,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도 안 된다는 거야 피부과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EM을 가지고 네. 지금 내가 또 원액을 조금 더 타서 만들었거든 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원액도 보급사업은 좀 확실히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근데 옷이죠. 옷도 보면은 우리 아마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벗지만은 한 이틀 만에는 이게 때리는 게 이 머리에서 내려와서 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에 그러면 한 4-5시간 담갔다가 세탁을 넣었다가 해도 그게 이 빤 거와 안 빤 거와 이걸 이게 이 스멜, 그냥 냄새를 해도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도 이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직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개메라 성제 얘기하면서 뭐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 다른 거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EM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는 나한테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균들을 내가 자기 효소를 발휘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아토피예요. 대신에 아토피 같은 경우는 목욕할 때도 저희가 많이 쓰긴 하긴 하지만은 아토피 용품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이런 그 양반은 프레이로 굉장히 대신 이렇게 딱 넣고 신랑 보고 분무기 그걸로 뿌리면 한 10분 있으면 좀 굳어져요. 이렇게. 그때 그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난 그런데 그리고 무점에 뒤에 굳은 살 있죠. 네. 진짜 좋아. 나중에 만약에 교환을 짜시거나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본인 해보셨던 부분에서 교환을 짜시는 게 제일 쉬워요. 본인이 느끼셨던 부분. 저희가 꼭 사용을 해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사용하고 이게 불편하더라, 좋다가 나와야 이게 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같은 내용을 공부해드릴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써봤는데 이 정도 효과가 있겠더라. 이거를 부가시켜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네. 내가 신경을 아토피나 이런 거 쓰니까는 네. 털모가 현상이 근데 더 털모가 안 돼. 아니 그래요? 예. 피가 건강해졌던 얘기네. 이제 하프 네. 반씩 네. 네. 난 원액을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확실히 이게 샴푸가 그 제일 좋은 거 13만 원, 14만 원짜리 썼잖아요. 그거 이제 팽개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보통 파는 거 거기다가 넣어서 했는데 이렇게 이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 온 것도 난 요것만 알라면 내가 이거 뭐 정하려면 안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써보시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이제 9페이지라고 가볼게요. 9페이지에 가면은 저희가 원래 심화 과정에서 저희 원래 했던 내용이 여기 EM의 다양한 활용하고
뒤에 건축에 대한 활용,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미래,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원래 주제로 잡았어요. 시간 과정에서. 왜냐면 이 부분은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틀리게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건설이나 공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하고 사례를 저희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제가 친환경 농업에는 저희가 퇴비 만들기하고 병충해 방지용을 파이브 만드셨죠. 퇴비도 만드시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는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네? 네. 올해 농사를 난 이해를 많이 좀 썼는데 네. 배추가요. 네. 4조각을 놔도 커. 우리 내가 이제 어저께 뽑았어요. 춥다 그래서. 아니 이제 진짜 이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 오늘 심화 이거 네. 선생님 말씀 막 와장창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심화에서 시험 못해요. 선생님, 우리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산업권에서 이제 농업, 뭐 환경, 복지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퇴비 부분은 많이 안 써요. 농자재는 부분을 많이 안 쓰고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뿐더러 효과가 사실은 대부분 가장 좋은 퇴비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든 퇴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퇴비 자체를 농가에서 싫어해요. 불신했어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염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염분 때문에 근데 저희가 퇴비를 만들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0% 정도만 희석을 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비료 같은 거 쓰시다가 보면 이렇게 여기다 막 이렇게 덮자고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다 쓸 때가 문제예요. 직접 다 쓸 때. 저처럼 아예 처음에 초기에 흙을 엎을 때 그때 좀 섞어서 미리 엎어놓으면 효과가 좀 더 좋긴 하지만은 중간에 이거 투입을 할 때는 보통 10% 정도 아니면 그 중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쓰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 때문에 사실 음식물이 타 들어가요. 음식물이 짜기 때문에 얘가 보통 3차 현상도 같이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가 보급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렁이 똥을 가지고도 보급 사업을 하고 음식물 퇴비를 만들어서 쓰레기 자체를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연관이 제일 잘 되고 있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EM 처리를 해요. 처리하고 거기다 또 지렁이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지렁이 똥이 나오죠. 이거를 제가 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연결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농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저희가 실습을 해봐도 굉장히 힘듭니다. 한겨울 보통 한 달 작업이 아니라 한 몇 개월 동안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 이 작업이. 옛날에는 저희가 화장실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소변 같은 걸 잘 모아서 거기다 계속 두엄 싸가지고 삭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일부 하기로 하지만은 농가에서는 그냥 사서 쓰는 경우도요. 경제적이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깝긴 한데 요즘 또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시 친환경 농업으로 돌아서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문제는 이 친환경 하는데 옆에 농약을 쓰는 집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금 저희가 이제 뭐죠? 유전자 조작 그 GMO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시끄러웠잖아요. 왜냐면은 옆에서 GMO 농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거기서 씨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쪽 석체도 문제가 종자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딱 지대가 조성되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농약을 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햇섭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증된 마크도 사실은 인정한다 안 한다 되게 시시표현들이 많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도록이면 생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하는 것들이 대부분 친환경 농법으로 많이 지은 거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생협에서 하는 것 중에서 EM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기농 농법을 이용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써보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실제로 농약을 쓸 때보다 번거롭긴 하지만은 굉장히 수확량이 좋대요. 우리 그 제주도에서 보냈는데 이만한 거 지금 8개 있거든요. 네. EM 이런 애들 써오진 않았어요. 받기만 했지 조사.
원래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게 저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비닐하우스 자란 거하고 노지에서 자란 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래 가는 거는 노지에서 자란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면역력이 생겼거든요. 근데 약간의 빠른 시기에 보도 성장한 것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빨리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친환경 농업 너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게에 딱 내놓았을 때 했을 때 그 물건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친환경 제품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되도록이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모아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퇴비화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기 지역보다는 아래지방 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M을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게 바로 농업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에 가시면요, EM 감귤이 많이 나와 있어요. EM 감귤. EM을 해서 유기농품에서 재배했다는 감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보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맛도 굉장히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병충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걸 다 일반 인공적으로 쓰는 것보다 다 하나를 했으니까 다 친환경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방법도 문제 많이 하시고 환경적인 또 기후변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작물이 지금 우리가 알기는 뭐 귤이라든지 뭐 한라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배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대 작물들이 되게 많이 들었죠. 지금 제주도에서 바나나하고요, 망고, 구아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농법을 하긴 하지만 이제 열대 과일을 이용해서 그걸 친환경 농법을 진행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가 이런 것도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거에 이후에 그 퇴비화 문제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만약에 이런 도심지에서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해볼 때 어떻게 보면 스티로폴 박스를 이용했었거든요. 스티로폴 박스에다 흙 갖다 놓고 거기다 계속 음식물들이 묻는 식으로 해서 EM 뿌려가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부수게 되면은 계속 쌓아놔요. 베란다에다가.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땅에다 갖다 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텃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마을 공동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이런 공동체로 경작을 한다거나 옥상 텃밭이라든지 옥상 녹화 같은 거 하는 것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게 조금은 많이 효용가가 참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옥상 녹화를 저희가 많이 이제 지원을 옥상 녹화밖에 안 되는 하면 밭에는 네. 혼자 해도 되지 않아. 그리고 텃밭이라는 게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게 제일 많은데 텃밭이라는 게 굉장히 다 떨어져 있죠. 도심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가정에서 생활환경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냄새 제거라든지 친환경 생활법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합성세제라든지 인공 제품 쓰지 않고 그런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정생활 제일 문제되는 게 물하고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퇴비가 흙이었다면 농업이 흙이었다면은 가정생활에서는 공기하고 물이죠. 왜냐면은 도심지에서 생활하수가 거의 한 90% 공장지대가 없으니까 90% 정도가 생활하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하수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서 문제가 더 컸었지만 지금은 하수시설이 굉장히 좋아져서 문제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비가 오는 문제인 거예요. 비가 오면 폭우가 왔을 때 도심지가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우가 왔을 때 아무리 하수시설이 좋다고 해도 넘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구멍은 요만한데 넘치는 물이 이만큼 되게 범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고 혹시 종말설장 같은 데 다 넘칠 수밖에 없어요. 처리하던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에서 물을 되게 많이 수입을 해왔어요. 마시는 물. 그 이유가 그 물속에 미네랄 성분이 많다고 해서 수입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하수는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나라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하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지하수조차도
많이 오염됐다는 게 사람들이 구멍을 뚫잖아요, 땅에다가.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거를 복구를 잘해줘야죠. 물이 다 뽑았으면. 근데 그냥 놔두고 방치해놓고 다른 데 구멍을 또 뚫으니까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지하수 오염이 되니까 지금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수도권 좀 빼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도 같은 경우는 특히 한양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거의 못 먹어져요. 근데 지하수를 써요. 아직도 수소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런 쪽에 만약에 용법, 한화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EM을 쓴다 그러면은 이런 지하수 오염 자체도 저희가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하수가 왜 오염되는지 저희가 경로를 따라가 봤더니 축사에서 나온 똥과 오줌이라든지 이분들이 강으로 스며들어서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지방에는 그 마을 정수기라는 게 정수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옆집에 사는데 옆집에서 한우를 키우는데 내가 그물을 먹으면 위험한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수도 노천에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지금 물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 부족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어떤 지역은 그 물을 이용한 수돗물을 만드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을 지나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기주의죠. 왜 니네들 물을 왜 우리 땅 거쳐가게 하느냐. 이게 지금 낙동강 자체 내에서도 지금 물 분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정말 사용할 물이 없으면 우리가 바닷물을 다시 염분을 제거하고 그 염분을 제거할 때도 저희가 미생물 EM을 쓰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생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 EM이 염분 제거 효과가 굉장히 상황에서 일했잖아요. 그 염분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먹는 물로 바꾸는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일부 가정들의 EM이 미생물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되도록이면 생활하수 자체를 저희가 나갈 때 조금은 정화해서 나가자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EM을 같이 쓰려고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저희가 배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쌀뜨물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강속이 흘러갔을 때 얘가 부영향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물고기가 개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먹지 못하고 보관도 못하니까 얘가 결국은 썩게 되는 거죠. 물이 오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쌀뜨물, 특히 집에서 가장 많이 버리는 물 중에 하나가 주방에서는 쌀뜨물, 화장실에서는 변기물.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도심지에서 화장실을 쓰는 물이 자체가 7수예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수돗물 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돗물 7수, 화장실물 7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뭐 나눠서 못 만들어요. 화장실에서 마실 수 있는 물 자체도 사람들이 뭐 양치자다 마실 수도 있고 샤워하다 마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 자체의 수질을 딱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수질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걸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고 집에서 수도가 없어지면 물 부족 국가라 저희가 알아요. 근데 비만이 오죠. 강 많죠. 수도 틀면 물 쿨쿨 나오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던 지역이 바로 우리 대도시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대도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나중에는 저희가 학교보다 사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죠. 왜냐면은 국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물을 민간에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물을 만드는 곳과 정수기 회사와 생수회사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생수회사는 지하수를 쓰죠. 정수기에서는 수돗물을 걸러서 다시 먹죠.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수돗물만 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다 팔겠다. 그러면은 수돗물 가격이 확 올라가죠. 왜냐면은 생수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다 물 사다 먹게 되면 하다못해 뭐 머리도 제대로 못 감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예방을 하려면 지하수도 보관도 비하수 잘 관리해야 되고 정수기 자체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은 에너지 낭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돗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 경기 지역은 문제가 없어요. 서울 경기 지역. 근데 서울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역 딱 두 군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 종로, 중구 연결된 부분. 거기는 배관 자체를 못 건드려요. 배관이 되게 오래된 거죠. 그걸 다 뒤집으면 거의 교통이 마비가 되거든요. 의사당 앞에 못해요. 오히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의사들도 서울적이 안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EM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에 대한 염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염소 성분이 있으면은 미생물이 다 죽나요? 저희가 발효액을 만들 때 쌀뜨물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에 염소 성분 얘기를 합니다. 염소는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쌀뜨물 그거 발효를 만들 때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치는 이유는 미네랄 성분 때문에 치는 거죠. 수돗물을 발효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갔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소가 있는 소독약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발효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염소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죠. 자, 염소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 꼭지까지만 와 있습니다. 수도 꼭지까지만. 그래서 수돗물을 트는 순간에 얘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물고기를 키울 때 수족관 같은 데 이렇게 물 받아놓고 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염소를 날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염소가 들어있어도 미생물이 죽는 애들도 있고 사는 애들은 더 많죠. 하지만 저희가 쌀뜨물 하는 과정에서 쌀 씻는 과정에서 염소 성분을 거의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수돗물을 쌀뜨물 쓰지 않고 직접 받아 살 경우에는 받아서 좀 놨다가 쓰시는 게 좋죠. 좀 영향을 덜 주려면. 그래서 얘가 그냥 다 염소 없는 상태의 물을 썼을 때보다는 염소가 있을 때는 조금은 얘가 기능이 떨어져요. 대신에 저희가 쌀뜨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소는 거의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돗물에 있는 소독약, 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소독약은 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독약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수돗물에서 요즘 냄새 별로 안 나시죠? 그 안 나는 이유가 소독약의 농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기술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과 혹시 염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발효식품에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국장 만드는 거.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근데 여기 있는 콩이 발효되면서 얘가 아미노산으로 바뀌죠. 효소를 만들면서 그게 아미노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발효라는 과정에서 효모하고 유산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강학 선생님 같은 경우 열이 잘 건드리긴 하지만 얘는 악취 제거, 특히 악취 제거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발효식품에 영향을 쓰는 게 효모하고 유산균이죠. 효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얀 망이 보이는 거 있죠. 발효액에. 근데 이 발효액이 오래가 되거나 잘못되면은 얘가 끈적끈적해져요. 효모가. 위에 하얗게 뜨잖아요. 흔들어 봤을 때 얘가 잘 분리가 하나씩 나다시 이렇게 되면은 그건 발효 잘 된 거예요. 근데 얘가 하얀 막을 형성하면서 얘가 만졌을 때 끈적끈적하다. 손에 묻어서 만져봤을 때 그렇다면 그거는 막을 걷어내는 그런 것들도 혹시 나중에 질문사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저희가 아마 탭이 만드는 거에서는 저희가 뭘로 만들었죠? 음식물 쓰레기. 쌀로 만들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로 지금 저희가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발효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요. 가정 거는 탭으로 못 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 이미 부패된 상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영양도 제거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오고 해서 저희가 발효 음식물 쓰레기에서 그냥 EM을 묻혀서 버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나중에 발효를 직접 탭을 만든다면 저희가 보통 대형 식당, 기숙사라든지 큰 식당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 걸러내고 나서 남은 거 상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저희가 폐기를 많이 하고요.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내리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쓰레기를 저희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남은 음식물을 썩히지 않고 EM 처리도 내보내는 것 자체가 환경 정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세집중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세집중후군 하시면 아시는 그 뭐죠? 뭐라 해야 되죠? 성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세집중후군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뭐는 이게 되게 안 좋대더라. 뭐 벤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초사한 것들은 많잖아요. 제일 생각나는 거 환경 호르몬 하면 뭘까요? 공기에 떠다니는 그 네. 떠다니는 게 뭐죠? 그것 때문에 보통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애가 뭐죠? 포르말데이드. 다 아시는 분들, 그쵸? 이 포르말데이드하고 또 뭐가 있죠? 그것도 생각이 안 나시죠? 뭐 벤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환경 호르몬이 보통 밖의 공기도 있긴 하지만은 집안의 공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거를 공기를 숨으시면 흡입을 하게 되니까 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흡입이 되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죠. 그럼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순간은 더 흡수력을 더 높여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내 공기를 실내보다 실내 공기 조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방향제라든지 냄새 제거 악취 이런 것도 저희 많이 쓰는 이유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에서도요, 그 포름알데히드가 나와요. 그 냄새에서도. 그리고 이걸 흡입했을 때 저희가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안에는 중금속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황사가 많이 문제가 있었죠. 오늘도 아직 황사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입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집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습도. 가정, 집안의 환경을 좋게 하는 건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 습도에 따라서 먼지가 많이 들어오거나 쌓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겨울철. 얘는 난방을 하죠. 건조하니까 가습기 틀죠. 그리고 밀폐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겨울철의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아요. 이 도심지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세집중후군 중에서 보통 이 EM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세집중후군 중에서 이 환경으로 포르말데히드를 얘가 제일 잘 잡아요. 근데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나 공기 중에 있는 애들이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벤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을 일반 방향제하고 해봤더니 비교를 해봤더니 보통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99%. 그 외에 뭐 벤젠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휘발 물질 있잖아요. 사람들이 흡입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 50% 정도 저희가 제거 효과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보통 페브리즈 대용으로 쓰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걸 해봤더니 그런 악취 제거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음식물 쓰레기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나오죠. 포르말데히드가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어요. 유난히 싫어하는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동물성이 썩는 냄새. 동물성이 썩는 냄새. 근데 여러 가지 냄새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무슨 냄새냐 했더니 뭐 휘발유 냄새냐 무슨 냄새냐 다 물어봐도 가장 사람들이 역겨운 게 동물성.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는 썩는 냄새라고 하는 건데 이 썩는 냄새를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그걸 되게 잘 잡아요. 개만 잘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장 심한 역한 냄새가 없어지니까 냄새가 없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EM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다 잡죠.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니까 이게 되도록이면 우리가 인공 제품 쓰지 말고 천연 제품으로 저희가 냄새 제거라는 걸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악취 제거 효과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악취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환경 자체까지도 없애지니까 공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집중후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벽지,
벽돌, 모든 이런 집에 쓰는 건축 자재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기 좋다고 얘기를 하고 요즘은 그 벽지를 바르는 풀 있죠. 풀에다가도 얘를 섞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금방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벽돌 만들 때 벽돌에다 넣기도 하고 그 레미콘 차 있죠. 건물 같은 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 레미콘 차에다가 레미콘 하나에다가 EM을 넣어요. 잘 보여요. 그 상태에서 그 시멘트로 저희가 붓죠. 그랬을 때는 시멘트도 빨리 붓기도 하고 얘가 나중에 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 그 요소를 앞뒤로 얘가 오래 견딘다는 얘기를 합니다. 견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고 시멘트 작업할 때도 저희가 써서 발리기도 하고요.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 칠할 때도 저희가 이거를 희석을 해서 씁니다. 바를 때. 그리고 벽지. 도배하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친환경할 때 저희가 EM을 많이 쓰고 지금 이거를 첨가제 붓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들어갔을 때 일단 딱 느끼는 냄새 자체도 많이 안 나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환경오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립중공구는 되도록이면은 친환경 자재 쪽을 많이 가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제품인데 얘는 냄새가 잘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제품이 있고 냄새가 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 냄새가 안 나요. 사람들이 맡을 때 역한 냄새를 맡은 건 잡아버리고 나니까 일부러 이게 제품 차이, 그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EMB는 저희가 만들어보셨고 EMB는 저희가 제일 많이 보통 가정에서 일하는 거는 앞에 조그맣게 하거나 아니면은 화분을 키우거나 수경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데 저희가 많이 쓰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거기다가 벽을 이용하는 텃밭들이 되게 많이 지나는데 집안에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잎채소 종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딸기를 키우다가 딸기 5개 먹고 못 키웠어요. 집에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조량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생활환경 기자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쓰는 물을 쓰는 곳 그다음에 공기 이런 쪽에 EM을 접목했을 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아토피라든지 천식 그런 걸 유발하는 게 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공기 농도 자체가 굉장히 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특히 환기시키지 않는 집들은 오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환기시키지 않는 집들은 딱 아실 거예요. 집안에 겨울되면은 이슬이 맺히면서 습기 차고 곰팡이 쓸고 이런 집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거 쓰기 전에도 미리 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환기하고 싹 시키시고 그 청소하고 싹 하시는 거예요. EM 같은 경우 처리돼서 EM 처리돼서 그러면은 조금은 그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복지재활 같은 경우 요즘에 노인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죠. 지금 노인 요양원을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허가된 양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집단 공동시설이 되는 거죠. 이런 집단 공동시설에서는 이런 전염성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전염성하고 침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배설물 관리 그다음에 배설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위생적인 거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욕창이라든지 이런 거 전염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특히 면역성이 약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걸 굉장히 전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독력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소독력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역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쓰는 부분이 저희가 이걸 복지 재활에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은 청소년 시설,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무슨 소리 있을까요? 그다음에 애들이는 고아원, 수원 이런 시설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원가가 있다. 가장 좋은 거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식품을 되게도 많이 개발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골다공증이라든지 두뇌 회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서적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동맥경화 이런 쪽에 굉장히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동맥경화라든지 심장병도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부분을 의학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
사람들이 입는 옷 있죠. 옷에 나가도 EM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 자체로 흡수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기능성 제품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산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닭을 키울 때 보통 닭이 어디서 크냐 요만한 데서 커요. 닭 한 마리가 사는 데가 요만해요. 요만해요. 닭 한 마리가. 서로 이렇게 분리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사에서 키우는 닭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애들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병에 되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도 이걸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특히 처음부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이 조류독감이 너무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조류독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불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몇 군데 이 양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피해를 안 당하셨대요. 피해를 안 당하셨대요. 왜냐면 사료에다 쓰고 청소한 데 쓰고 먹는 물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사료 전체 소독하는 데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면역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일 합니다. 그리고 알도 되게 잘 나요. 알도 잘 나요. 산란율이 높죠. 그리고 알을 낳는 기간이 길어지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그 양계장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옛날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키울 때보다 애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런 전염병 이런 전염병에 특히 굉장히 잘 드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옛날에는 닭이 먹는 물이나 이런 사료에다가 얘를 해주다 보니까 닭똥을 저희가 퇴비로 많이 쓰잖아요. 퇴비로. 근데 옛날에 닭이 싸던 똥보다 지금 싸는 닭의 똥이 냄새도 덜 나면서 똑같이 식물을 키웠을 때 얘가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거죠. 왜냐면 닭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얘가 똥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양계장 하시는 분은 제가 몇 번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죠. 똥 냄새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는 이제 키우진 않으니까 저희가 작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양계장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양계장 말고 그 양어장 물고기를 키워주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씨가 더워지거나 무슨 뭐 한번 토네이도 뭐 태풍이 한번 불고 이렇게 되면 적조 온다, 녹조 온다, 남조로 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한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남조류라는 게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수원을 남조라는 게 발생해서 이거를 선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울 경기도에 난리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조류는 뭐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이 다 걸러집니다. 이게 남조류의 현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딱 냄새를 맡으면 흙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물을 딱 마실 때 물에서 흙냄새가 나는 게 그 남조류가 그 살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적조는 눈에 보이고 녹조도 눈에 보이죠. 근데 남조류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대신에 냄새를 맡으면 흙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남조류가 물에 있을 때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먹는 사료하고 얘를 섞어서 날려요. 그거를 또 사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런 해충의 이런 현상에서 저희가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수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가 치어라울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작게 키운 다음에 당일하잖아요. 그 작업을 할 때, 처음 초기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어릴 때 하시게 되면 얘가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양어장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항상 그 항생제를 투여를 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병원에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근무할 때 항상 와서 처방을 받아가세요. 페니실린 같은 거 처방을 받아가세요. 물고기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걸리면 다 병 같이 전염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도 실제로 예전에 좀 많이 했지만 지금 이런 면역력도 강화됐기 때문에 많이 안 쓰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이라든지 수산업, 양계업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EM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도심지에 살기 때문에 이런 농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실감이 안 나요. 저희가 가끔가다 이렇게 견학을 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적어도 한 1년, 2년 정도는 로테이션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때가 돼서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좀 지원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 작업을 해요.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싱크대에서 쓴 물, 화장실 변기에서 나온 물, 뭐 이런 각종의 나온 물들이 한 군데를 합쳐지게 되죠. 합쳐져서 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면은 그 물에서 찌꺼기하고 물을 걸러냅니다. 찌꺼기, 하수 종말 처리를 걸러내요. 그래서 찌꺼기는 거기다 미생물을 투여하거나 이걸 말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요. 그 물에다가는 미생물을 넣어서 이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 물을 2등급 정도로 맞춰가지고 한 번에서 다시 방류를 해요. 그 물을 다시 저희가 또 이렇게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물의 순환이라는 건데 지금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미생물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 다 처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났더니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안전하고 약품 처리했을 거다. 안전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겨울 처리하기가 좀 기한이 많아요. 겨울 처리. 그러니까 좀 가루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미생물이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온도를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말 처리를 가서 물어봤더니 온도를 좀 맞춰주니까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분해를 빨리빨리 시키는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종말 처리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종말 처리장에 나온 물에다가 물고기를 키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의 물을, 그러니까 그 방류하는 물이 그 물고기에 있는 곳을 지나서 한강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의 급수를 해봤더니 보통 2급수에서 한 4급수 정도의 ppm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종말 처리장에서는 예전에 이거를 특히 좀 약간 이게 결과라치라는 이런 게 잘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얘가 얼마 정도 분해가 되는지 보고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딱 제시하니까 그때 데이터를 아마 제가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썼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제시해서 효과를 봐서 이제 그걸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것도 지방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땅에다가 매립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년부터는. 아직까지는 매립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더 이상 물에 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해양 투기도 저희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2013년도에 전 세계에서 협약을 줬어요. 투기하지 말자. 그게 바다를 살리는 길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줄지 않아서 아직까지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땅도 없지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잠실 뭐 싱크홀 얘기하면서 마포의 상암 경기장이 이렇게 내려 1cm씩 1년에 내려앉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밑에다가 쓰레기를 묻은 땅에다가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나올 거예요. 1cm 그거는 월드컵 공을 만들 때부터 1년에 1cm씩 만든다고 한 이유가 있었고 그 월드컵 공원 우리 꼭대기에 가면은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정자는 이동식이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계속 내려앉으니까. 대기 차원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매립장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도 안 묻을 수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가 안 묻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줄지 않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안으로 EM을 해서 처리해서 퇴비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 처리를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일부는 소각 처리를 합니다. 그 소각 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군부대예요. 군부대에서는 혼자 고립돼 있잖아요. 거기는 쓰레기 처리를 잘 못하니까 웬만하면 다 태워요. 웬만하면 다 태워요. 그래서 소각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소각장들도 개별 소각장들을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다 없애버리고 한 군데를 중앙집으로 모으는 거예요. 태울 거면 한 군데서 태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자. 태울 때도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태우면서 우리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옥신이 사람들한테 흡입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어떤 나라 대통령이 그 다이옥신 중독이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 변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축 건물 위해 방지 같은 경우는 보통 산성비가 크게 떨어지면 좀 중화되는 산성비가 좀 중화가 돼요. 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흙과 만나면은 흙에 있는 성분하고 만나서 얘가 좀 중화가 되는데 이 건물이 있을 때는 산성도 농도가 굉장히 산성비 농도가 심할 때는 건물이 부식이 되면서 썰린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니 이거를 신축 건물을 할 때 아예 자재 자체에다가 EM 첨가했을 경우는 그걸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염분 억제 같은 경우는 EM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30% 정도의 염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0%의 염분이라고 어떤 보통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내보낼 때 물기를 빼는 거 빼시죠. 그 다음에 빼는 건 괜찮은데 물을 한번 헹궈서 버리시냐? 안 해요. 그렇죠. 네. 그게 물을 헹구는 것과 안 헹구는 차이가 염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물기 짜기 전에 한 번 더 물을 부어서 그 염분을 조금 없앤 다음에 더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탭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실험을 해봤더니 한 30% 정도 EM 첨가했을 때 30% 정도의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한번 물기를 빼면서도 염분이 빠지긴 하지만은 이 EM이 들어갔을 때 대신에 효과가 더 좋을 때 언제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탭을 할 때 얘만 뭐 어떤 거 두 개 쓸 때 우리가 탭이 흑공 만들 때 발효제 쓰셨죠? 발효제. 그 발효제는 음식물 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그 발효제를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물기를 자주 빼줘야 돼요. 원래 음식물 쓰레기 할 때 그걸 안 쓸 경우에는 EM 발효액은 물이잖아요.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고이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물하고 이 건더기가 분리가 돼야 돼요. 물기를 자주 빼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물기를 좀 나오려면 줄이기 위해서 발효제를 넣는 거예요.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냄새 제거하고 염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같이 썼을 때 EM 발효액하고 그 고용제를 같이 썼을 때가 보통 한 30-40% 냄새와 염분을 제거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분 제거 능력이 얼마나 좋냐면 보통 우리가 보통 사막 물 없는데 그런 나라에서 EM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지역의 대부분이 흙이 짜요. 염분이 있어요. 염분 있는 지역이 대부분 사막과 빨리 진행이 돼요. 이제 그렇게 흙이 그 사막 같은 경우는 우선 물이 없기도 하지만은 그 염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EM 수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또 약간의 그 염분이 많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예 중에서 그렇게 사막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예가 그겁니다. 땅을 정화시킬 때, 땅에 염분을 제거했을 때, 땅에 염분이 제거가 돼야 식물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염분 제거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사막화 방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지하수 같을 때도 흙이라는 거는 가장 좋을 때가 깨알구조하게 동글동글하게 뭉쳤을 때거든요. 근데 동글동글하게 뭉친 데다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 물이 차죠.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 공국이라고 하는 그 공국이 메꿔져요. 근데 만약에 지하수가 딱 빠지죠. 그럼 흙이 공국이 없어지고 딱딱하게 뭉쳐버리겠죠. 이게 바로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물에 관련된 걸 할 때 저희가 염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하고 오염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최고가 바로 EM을 위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발효식품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했었고요. 이제 여기는 화력보험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자 건축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EM과 함께 해야 될 미래 중에서 요거는 저희 뭐냐면은 보통 리사이클이라는 거 아시죠? 리사이클. 재활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리사이클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저희가 친환경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버린 게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성이 돼서 다시 이렇게 회전되는 거. 순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순환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저희가 잘 먹죠. 먹고
넣고 나서 그걸 배설을 하죠. 나는 건강을 지키면 배설하게 되면은 그 배설된 거는 다시 땅으로 가서 식물을 키우죠. 흙을 만들고 좋은 흙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고 그걸 다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먹죠. 그 순환 관계거든요. 그게 보통 저희가 리사이클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똥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세식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농사 많이 안 지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라는 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집 안에서 쓰는 물, 먹거리, 뭐 공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먹자는 이유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을 쓰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자연을 거슬리지 말자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저희가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실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 어디 지역? 저는 서울 사니까 서울을 비교한다면 서울의 송파구예요. 송파구. 네. 송파구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에요. 송파구, 양천구, 서초구는 별도로 봅니다. 저희가 항상 거기는 이제 워낙 그 힘이 세니까 그 지역들이. 근데 이제 송파구 제일 잘하는 중에 하나가 자체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밖으로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그리고 내보내는 들에도 그거를 전처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모든 걸 다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파가 제일 잘합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자체 내가 처리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는 전 자동화가 돼 있어요. 전체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송파 자원순환공원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그 시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시면은 정말 몇 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가시게 되면 스티로폴에 라벨 띄시는 분부터 그 우리가 버린 일반 쓰레기 봉투에서 다 분해해서 분리하시는 분 다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거. 돈 무척 벌었어.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분은 깡통만 밟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버린 쓰레기들 문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소비가 줄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소비를 줄일 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M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부터 집안에 뭐 냉장고라든지 뭐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식물 같은 거를 냉장고 없으니까 저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발효라는 과정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사계절 풍족하다 보니까 다 싸놓고 하다가 먹지 못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버리기 전에 야채를 김치를 하게 김치, 전처치 이렇게 많았다면 지금은 다 만들고 나서 먹지 않고 버린 쓰레기와 먹고 나면 쓰레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을 좀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뭐 상부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다가 보면은 EM만이 아니라 먹거리부터 이런 게 다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순환이랑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 자연 친환경이라는 것도 저희가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좀 저희랑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천 이건 백선생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EM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천 정화에 많이 쓴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된 거냐면 옛날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아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새끼줄 같은 거 이런 빗물 같은 거는 이렇게 받아서 그 물을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걸러서. 그거를 이용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강에다가 EM을 방류하는 방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EM을 방류하게 되면은 하천 정화를 굉장히 쉽겠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한 건데 문제는 지금 혹시 수질 테스트를 혹시 하실 줄 아시나요? 수질 테스트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하는 것만 봤어. 아니 그건 pH 테스트. 그 pH. 그 흑공에서 나올 거야 아마. BOD, COD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나온 것 같은데? 뚜껑에 있어요. 뚜껑에 33페이지. 몇 페이지? 33페이지. 아, 33페이지. 여기 보면은 DO, BOD, SS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수질 정화 실험을 저희가 보통 3개월 정도 합니다. 3개월 정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가서 수질 테스트를 다 해요. EM을 저희가 효과를 보내면은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다운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치를 보고를 해야 돼요. 돈을 받았으면 예산을 쓰고 집행을 쓰고 나서 결과치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서울에 있는 홍대처럼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먼저 가서 EM을 방류하기 전에 수질 테스트를 다 해요. 거기 BOD가 얼마인지, COD가 얼마인지, DO가 얼마인지, 이 안에 뭐 질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인이 얼마나 전체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시료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지점에 가서 일주일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갈 때마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날이 더운 날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추운 날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비가 온 다음 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내야 되니까 3개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이 물이 나쁘다, 깨끗하다를 할 때는 한 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3개월 정도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해서 이 물은 정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먼저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은 오염도가 심하니까 정화를 해야겠다. 그 계획이 잡히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EM을 방류하는 겁니다. EM을 방류하고 흑공수 던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모니터를 계속하죠. 몇 개월.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치가 처음에 채취했을 때와 제일 나중에 채취했을 때 그 비교치를 하고 물의 등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었나를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등급 정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에는. 그리고 3등급이라 하면 1등급으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대신에 비가 많이 오죠. 데이터라는 게 좀 약간 모순인 게 비 온 다음 날은 깨끗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은 아무래도 미생물의 운동이 좀 적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평균치를 내는 부분인데 보통 BOD, COD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통 산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산소 양이고 BOD 같은 경우는 생화학적 산소량, 실제로 그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COD라는 게 또 있죠. 생화학적인 거 빼놓고 나머지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라는 게 또 있고요. DO라는 거는 보통 용존산소 양이라고 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따집니다. 그리고 SS라는 거는 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탁도를 나타낼 때 저희가 그 부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해보게 되면 문제는 흑공화통이나 이런 위험을 방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상류, 중류, 하류 지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류에다 뿌리면 하류까지 효과도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데 상류는 좀 깨끗하니까 좀 덜 뿌려도 좋잖아요. 중류, 하류 쪽은 좀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가 뿌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강이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걸 쪼개서 여러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나는 저기만 나눠지니까 거기 자기 해당되는 것만 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물줄기를 다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수업할 때 이런 예산을 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했을 때와 안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에서 이걸 하거든. 하면 되게 그 자기 구역만 하죠. 지금 우리 험한 중만하고는 그렇죠. 할 때가 많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그게 많이 연결된다면 지자체가 다 연결이 돼서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며칠 것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집 정화조에서 그 똥오줌 있잖아요. 거기다 그 미생물 발효를 해서 직접 그 물을 그 자체는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을 상수도, 그다음에 버리는 물을 하수도, 그 가운데 있는 물을 중수도라고 해요. 그 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또 EM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깝잖아요.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EM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수 아니면 화장
화장실 청소 이런 용도로 허드렛물로 저희가 사용한 게 바로 이 중수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신축하는 건물은 이 시설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데는 이거는 미생물이라는 게 좀 꺼림칙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품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4층인데 4층인데 친구 안 해요. 계속 좀 쓰고 있거든. 네. 이게 매너를 틀려져요. 단독집이니까 전도사님 되신 것 같아요. 돈 많이 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한 부분은 제가 자수를 하지 않습니까? 텃밭농사.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제가 그 과정, 도시농업 과정이라든지 옥상 뺏기 못 칠 것 같아. 다 하겠는데, 여기 보면 그 쌤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오십니다. 몇 배죠? 그리고 EM, 아니요, 지금 이제 거기 넘어갔고, TV까지는 넘어갔고, 지금, 흑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m 간격으로 저희가 만드는 거 아니시죠? 그리고, 지금은 흑봉을 만드는 공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요? 네, 공장이 있는데, 모양이 좀 틀려요.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 그 번개탄인가요? 번개탄에 구멍을 뚫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왜냐면 찍어내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거는 저희는 이렇게 손으로 만들게 만드는데 그게 또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는 그게 좀 단단해요. 단단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좀 오래 녹더라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좀 오래 녹더라고요. 대신에 걔가 굴러가지는 않아요. 잘은 이게 먼반더리처럼 번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흑공이 제일 문제점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잘 안 던지세요. 왜냐면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냄새 좀 덜하기도 하고 얼어붙잖아. 얼어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얘도 사실은 겨울에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겨울에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흑공을 만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 던질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 주위에 있는 흙을 갖고 던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 또 더 효과가 좋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 TV, 우리 바르게 쓰는 거, 그게 들어갔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항상 같이 쓰고 있고요. 자, 생각요소는 제가 안 하고, 제가 이게 문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걸 문의하면 제가 혹시 그 밖에 갔을 때 저희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질문을.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EM을 저희가 발효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발효액을 한번 만들잖아요. 그거를 다시 배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야기만 설명을 계속 해주시라고. 왜냐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과 떨어진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EM 발효액을 한 번 쓰고 다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먹이사슬 체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그걸 다시 하거나 그러면 그 자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생물 자체 균형이 먹이사슬의 체계가 깨져버립니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한 일반인 교정을 하게 되면 거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 왜냐면은 첫 번째 원인이 뭔가 물어봤더니 이게 원액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산균 요구르트 발효를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발효하고 나서 좀 놔뒀다가 다시 우유를 붓고 발효시키잖아요. 그 방법인데 그걸 생각하시고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먹이사슬 체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균형 깨장 되면은 한 번만 발효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 미생물은 처음에 EM이라는 건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네. 자, 일본의 그 히가데로 박사가 유기농 제품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괜찮을까요? 활용이 된다면? 괜찮을까요? 자, 그럼 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생물은 환경적으로 뭐 다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미생물이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미생물이나 종류의 차이가
차이가 있지. 이게 그 미생물, 그 이름 똑같은 미생물, 우리나라에 똑같은 미생물은 그건 똑같다라는. 그렇게 설명해 그러면 이거 의제에서 한 10명 정도 이 비를 약간 만드는 거고 지금 말씀을 이런 것만 배웠지 내가 여기 와서 깊이 배우는 거 처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리는 이제 네. 나한테 의제 왜냐면은 가서 그걸 좀 발전해야 된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생협 중에서 한살림이 있어요. 한살림이. 네, 한살림에서는 EM을 팔아요. 한살림에서 EM 원액을 팝니다. 팔죠. 근데 처음에 한살림에서 EM 원액을 안 팔았어요.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온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갔을 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한살림에서 얘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얘기 하나가 특히 일반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보면은 그렇게 환경부에서 원래 활동하시는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일본에서 직접 들어왔어요. 그렇죠. 원액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생물이라는 거는 환경에 정한 영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는 환경이 싹 바뀌면은 죽는 게도 생기고 다시 이상한 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세균 배양 자체를 하죠. 그러니까 원산지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방송에 기독교 방송의 그 회장이 네. 이 EM에 대해서 적을 하더라고. 그 저기 많이 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 그또 이 양반이 또 수출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거에 대한 뭐죠? 대가 안 받으시는 분은 없어요. 예, 댓글 그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일본 자체도요. 일본도 전원이 다 쓰는 건 거야. 아닙니다. 전원이 다 쓴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고 있어요. 전 세계로 많이 퍼져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도 많이 쓰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우리 옆에 한살림 하잖아요. 한살림 가게가 있는데 일만선 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 뭐 해용권 내갖고 지들끼리. 아 거기 이제 회원제니까. 예. 그 강사님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설명한 거는 네. 일본에서 EM 원액이 들어왔을 경우에 써도 됩니다라는 게 네. 답이 됐지만은 네.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미생물을 그러니까 옛날에 배합해서 하는 건 괜찮다. 아 지금은 그건 안전성이 있다. 옛날에 네. 원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생태계라는 거는 저희가 외국에서 만약에 배추를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흙을 못 묻혀 갖고 와요. 우리가 절임 배추를 수입할 수 있어도 흙이 묻은 부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를 수입하게 되면 왜 감자를 흙이 묻은 걸 못 갖고 와요. 그래서 감자가 깐 감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패스트푸드 같은 거 되게 썰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흙을 못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면은 흙을 통해서 미생물이 옮겨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도록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미생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에서. 근데 그런 부분도 따지다 그러면은 미생물은 환경 적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세균을 배양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있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쌀뜨물 저희가 발효액을 만들면은 자, 요거를 마신다고 하는데 마셔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셔도 괜찮은지. 괜찮다고 난 볼 수가 있어요. 마셔도 괜찮은데 그거는 개인의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 네, 저희가 보통 그래서 저희가 마시는 음용으로 따로 나와 있다고 했죠. EMX라는 네,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비싸더라고요. 7만 원. 78,000원. 7만 8천 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얘를 하천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요, 흙구미랑만 만들어서 하게 되면 흙이잖아요. 예. 흙에다가 미생물을 묻히고 쌀별을 발효제를 넣는 건데 오히려 얘가 강에 딱 떨어지면은 이게 강의 높이가 바닥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흙은 그러니까 부용의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 미생물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해서 그거를 소분해서 거기에 자꾸 낮아지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네, 그쵸. 낮아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흙을 던지면 오히려 바닥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질문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EM 발효액이 발효를 할 때 하얀 막이 생기는데 상한 거냐? 죽은 효모. 그렇죠. 근데 아까 효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효모가 나다리 있을 땐 괜찮은데 막을 선천해서 만졌을 때 끈적끈적하면은 걔는 걷어내야 됩니다. 얘는 좋은 애가 아니에요. 거기에 메주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거가 뜰적해. 네. 하얗게 핀데 걔는 그렇죠. 걔는 고초균이에요. 근데 걔는. 그래요. 걔는 고초균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통 저희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고 우리가 보통 친환경 녹으면 농약제를 같이 쓰게 되잖아요. 저희가 농약을 쓸 때도 EM을 같이 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써도 괜찮을까요? 네, 같이 써도. 그러니까 수돗물에도 저희가 발효할 때 염소라는 얘기 썼잖아요. 염소와 농약제제. 친환경 농업하시는 농약을 쓰거든요. 병충해 옷 쓴다든지 이런 거 쓸 때 같이 써도 되는지. 안 돼요? 네? 안 돼요? 농약 그 미생물 죽이잖아요. 그렇죠. 살균 죽이 때문에 안 되잖아요. 살균작용. 살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살균작용이 있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DNA 보건력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농약 성분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열이라든지 온도에서는 좀 얘가 미생물이 약간 그 영향을 받는 건 있지만 DNA 보건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살균작용이 있는 거는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같은 경우 염소가 좀 휘발성이니까 날아가잖아요. 얼굴 괜찮은데 농약성도 조금은 기능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또 뭐 있지? 쌀뜨물 발효액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나? 발효액. 바로 시킨 거요? 네. 뚜껑을 30회 이상 열면 안 됩니다. 두 달을 넘어가면 안 되고. 한 60일은 안 돼요? 괜찮아, 보통. 60일이 두 달이요. 2달. 네. 60일이 2달이네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발효액을 만들면 2달 안에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물을 희석하면은 하루에 쓰는데 최대 3일 전에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효하는 방법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발효액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유리병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학교나 이런 데서 발효를 만들 때 가서 보시면요. 용량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좋아요. 많이 들어가도 안 좋고 적게 들어가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하고요. 그리고 EM에 대해서 나중에 수업을 할 시간에 이런 걸 많이 진행하다 보면 문제적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약간 요구하는 게 많이 틀려져요. 자, 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EM 강의를 한다. 그렇죠? 나중에 시연하실 때 하실 거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대상이 노인이다.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모임 자체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임이냐.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냐. 그 특성적으로 다른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 전체적인 부합적인 걸 다 전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요. 제시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시대예요. 저희도 이제 구청에서 수업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주제를 정해놔요. 주제를. 기후변화와 EM, 물과 EM, 수질 오염과 EM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뒤에다가 학생들의 경우에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하시려면은 조금 좀 약간 그 원리 부분을 조금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맞아요. 대상에 따라서 이 원리 부분을 얘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 빨리 버릴 것을 쳐내셔야 돼요. 쳐내시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만들기에 자신 있어. 만들기에 EM을 녹이셔야 되는 거고 나는 만드는 것보다 그냥 말하는 게 편해. 그럴 때는 이론적인 걸 굉장히 중무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EM5. 근데 EM5가 저는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수업.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퇴비는 만들어봤어요. 퇴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 텃밭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퇴비 만드는 것을 만들어봤는데 EM8는 많이 학교에서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약간 특성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EM 비누 만들기. 비누가 주요 업무야. 그리고 EM 치약 만들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작은 많이 안 하더라고. 아니요, 많이 만든다 학교에서. 그래서 난 비누하고 네. 이엠법 그거만 집중해야지. 여성분들 비율이 높아지면 관심이 없어. 화장품 만들기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으로 가면은 발효액 만들기만 합니다. 왜냐면 걔네들 되고 뭔 얘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예쁘게 얘기합니다. 세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 세균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도 언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 학교 텃밭이라고 해서 많아요. 예, 그 부분에서 직접 투여되면 굉장히 좋겠으나 도시농업 파트가 있어서요. 구청에서 거의 주관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학교 텃밭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농사 부분 이런 부분도 참여하신다고 해서 그런 거 꼭 배우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수업은 거의 없어요. 한 학기. 두 학기면 2번이죠. 그런 식으로 저기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이런 거 텃밭 학교에 관련된 걸 하실 경우는 1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1년 사업으로 들어가서 3월 달에 모종하는 것부터 관리를 해서 11월 달에 수확하는 것까지 해서 종결돼야 그게 되고 중간중간 모니터를 다 하셔야 되니까 여기 EM 하시는 분들이 잘 투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구청에 투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EM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안 하세요. 너무 기니까. 그리고 이게 할 것도 많고. 이 나면서도 EM이라는 게 보급이 금년에 좀 자주 되더라고. 한지는 오래됐는데 EM이랑 모르는 사람이 경기 너무 지역에서는 많아. 제가 알기로는 수원 쪽, 수원은 많이 수원, 해요. 안양 이런 쪽이 굉장히 저기 많이 하고 동두천 많이 하죠. 여기 어디야? 구리. 네, 구리하고 네. 남양주는 이제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만들기 중에서 핸드크림은 나중에 그 화장품 만드는 거는 김성애 선생님이 진행하실 거니까 그 화장품 얘기 빼고 혹시 비누 만들기하고 이런 쪽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빨리 물어보십시오. 비누 화장품도 물어보셔도 상관없고. 안 해요. 섬유유연제 됐고 보통 저희가 EM하고 해서 비누를 만드는 일 하나가 계면활성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얘가 분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EM이.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통 비누를 만들 때 가장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저희가 뭐라고 했죠? 비누를 막 돌리는 과정에서 뭐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글리세린. 천연 글리세린을 만든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기름에는 여러 가지 지방산이 섞여져 있어요. 그 지방산하고 알칼리성인 가성수다를 반응을 시키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게 비누죠. 비누 안에 근데 그때 만약에 비누가 물에 녹으면은 뭐가 녹습니까? 이게 탄산가스하고 물로 분해하는 거예요. 풀어져서 방류가 됐을 때. 그래서 가스는 나머지 남는 거는 물이죠. 그래서 천연비누가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날아가고 남는 건 물밖에. 분해를 했을 때 딱 탄산가스하고 물을 딱 두 개 분해는 거예요. 물은 있고 가스는 날아가고. 그래서 부영량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비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연비누를 만들기 할 때는 그 계면활성 얘기 많이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천연비누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공장 제품들이 위에 화학물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피부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하고요. 공장 제품이 좋기는 하죠. 잘 안 녹고 일단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고 보기에 예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의 거품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품이 나는 것도 조금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확정되게 줄이면서 저희가 이용을 활용하자 그런 부분이라 가정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물이죠. 그래서 물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배웠던 게 폐시용 종류 비누 만드는 거하고 제가 CP 비누 만드는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치약 만드는 거 제가 진행했었죠. 저희 치약 만드는 거는 그때 제가 음이온 이거 다 했는데 그 기억은 하세요? 네. 기억이.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저는 그냥 빠졌어요.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뭐 현관 물질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건강에 유용하다서 사람들이 만약에 내 옆에 주위의 환경만 개선한다고 했으면 EM을 많이 활용을 안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건강과 직결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환경에 관심이 있게 되면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환가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부분.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쓰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쓰는 제품 자체를 천연을 바꿨을 때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가장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EM을 활용해서 만든 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이걸 김치도 담으세요. 찌개국에도 하시고 뭐 드시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어떤 거 그거 저기 EM을. 원액을 EM 그 발효액을. 발효액을. 그런 부분도 많이 근데 활용을 하는데. 나는 가그리를 넣거든요. 근데 이 충치 있잖아요. 뭐 나만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방치가 되는 거야. 아니 확실해요. 이 자체가 이런 뭐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EM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저희가 가끔가다 이런 시공도 막 보여줘요. 먹는 거. 나도 그런데요. 뭐. 못 믿겠다는 거. 못 믿으니까. 그 정도로 안전한 거기도 하고 원래 미생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들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원래 예전부터 쓰고 있던 미생물들을 잘 모아서 얘네들을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화적이긴 하죠. 깨끗한 네, 거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들의 그런 슬기, 발효라든지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보통 아이들이 발효라는 얘기 잘 못 알아들어요. 유산균 하면 알아요. 네, 균은 유산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집에서 요구르트 같은 거 발효할 때 보면은 우유에다가 유산균 하나 넣고 계속 증대시키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조금 냉면 거기다 또 우유 다시 그래서 증대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발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은 너무 번거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효할 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약간의 불신이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법 자체도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기준을 뭐 페트병을 몇 리터를 기준할 거냐는 문제가 되고 근데 저희가 항상 저희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초등학교에 EM 발효액 만들기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꼭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짤뜨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죠. 갖고 오라고 그래요. 병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병들이 다 옵니다. 쌀뜨물 갖고 온 병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균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작업을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병에다가 EM 발효액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용량에 따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음료수병 이렇게 1.5리터, 어떤 애는 또 이만한 또 2리터짜리 우유병, 뭐 생수병, 어떤 애는 500ml 콜라병 다 들고 와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3-5병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기준이 똑같이 나오고 모자르면 물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확히 전달하면 좋겠고 천연제품 만든 게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세요. 천연제품 같은 경우는 좀 공부가 필요하세요. 왜냐면은 이 미생물의 특징이 당분을 좋아해요. 당분을 좋아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제품 쓰다 보면 글리세린이라는 게 등장하죠. 얘가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화장품을 만드는데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하셔야 돼요. 치약이요. 네. 치약이 이제 열흘 되니까는 조금 색깔이 색깔이 더 진해지고. 왜냐면 거기는 전분이 약간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을 넣고 이제 말랑말랑해서 쓰죠. 근데 그게 여러 번을 돼요. 이렇게 투입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거꾸로 세우시면 돼요. 거꾸로 그 치약을 그때 거꾸로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튜브식 해줬잖아요. 네. 그렇게 쓰시면 낫지. 첨가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하실 때 농도 좀 지켜야 되셨나요? 다른 분들은 농도 괜찮으세요? 비슷한 그런 게 이제 남들하고 협력한 거고 영상이 없긴 해요. 그냥 일반 치약에 그냥 이게 뭐 효과가 적응이 안 돼요. 개운함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희석화된 물 가지고 가글을 해요. 가글을.
한 5점. 조금 더 극복을 하셔야 되겠네요. 비누는 너무 좋은데 치약은 조금 적나고. 이 처음에 깔깔깔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지긴 하는데 거품이 안 나니까 내가 지금 이빨을 닦는가 안 닦는가 이 적응이 안 돼서 이 스카라의 문제. 저희가 옛날에 거기다가 천연제품을 육화추출물이라는 걸 썼어요. 육화추출물이라는 게 거품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1,000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100% 1,000원은 아닌 겁니다. 잘 안 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어도 안 쓴다고 해요. 써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열심히 써요. 색깔도 예쁘게. 좋다니까. 저희가 초등학교는 저희가 딸기 치약을 만들어줘요. 딸기 분말을 넣어요. 솔잎분말 이런 거 대신에 딸기 분말. 식용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대신에 향을 또 딸기 향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천연향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딸기 향을 안 쓰는 걸로 해서 보니까 딸기 향은 딸기 치약인데 색깔은 향이 안 나니까 애들도 안 쓰더라고요. 극복할 수 있는 땀기만 게 하고 이거 완전 극복.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극복하기 부분 좀 시간이 되셔야 될 것 비누는 같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가장 처음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집에서 쓰는 거품이라는 거를 지금 성분을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샴푸, 뭐 린스, 세제 이런 샴푸는 것들을 써요. 우리 섞어서 써보시는 게 애들이 훨씬 더 처음에 좋습니다. 하더니 다 없애버렸거든요. 다른 거를 예. 대용으로 쓰시니까 없앴더니 그거를 써요. 얘가 이제 균을 살균하는 건 아니지만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나 이게 지금 좋아요. EM 이달까지 교육이 끝나가다니 노인들 교육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노인분도 노인분도 진건 노인분들 이런 데나 조심하세요. 다니면서 그 재능만은 이용합니다. 노인분들은 저희가 되게 위험한데요. 노인들은- EM을 발효액을 드리면 마시는 분이 있으세요. 발효되는 거를 딱 나가시면 잊어버려요. 발효라고 줬는데 무슨 게 아시죠? 돌아서면 이게 뭐였지 하고 마시는 건가 딱 마셔버려요. 되게 조심하셔야 그거 해놓으면 막걸리 같잖아. 그거.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써보시는 부분이 가장 그래. 중요합니다. 아이들 목욕할 때라든지 주방에서 목욕하면서 꼼꼼한 거 묻으셔도 첨가가 증명할 수 있을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 효과 되게 좋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물때가 생겨요. 동부천은 평균으로 한 70%는 EM이나 임마는 다 아는데 남양주는 30%도 아, 이 경기도가 좀 애매해요. 가운데 서울이 없어야 돼요. 가운데 서울이 있어가지고 뺑 돌려. 근데 써본 주면은 군사에 전화가 오는 거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서도 잘해요. 구리시에서도. 그래서는 남양주보다 네. 이 PR이 많이 됐어요. 네. 저희가 구리가 뭐지? 한경 21년인가? 한경 21년인데. 수원대 교수님이 이거 EM 네. 네. 너희들 많고 강의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구리 한경 21년인데 자문위원이에요. 구리시. 저 지금 여기 의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좀 정하는데 흑공이나 했어 그러면 의제에서. 가장 쉽게 하시는 게 흑공이고 그 다음에가 비누고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활용법이 좀 넓어지시죠. 뭐, 나누면 돈을 받는다. 돈을 봉사하는 것 같아. 봉사하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효소 만들기인데요. 제가 백수님한테 넣어드리는 고마하고 칼을 바꾸시거든요. 만드는 네, 다음 주 뭐야? 생강효소 만드는 건데 스팸 양푼 조그만 거 본인 거 쓰실 거 하나 하고 고마하고 칼을 각자 갖고 오시고요. 준비물이 네. 어제 저한테 보세요. 네, 엑센 용기 하고 양파 주머니 양파망인가요? 양파망 있으시면 분만 갖고 오시래요. 만. 얼마나인가요? 생강 닦으시 생강 껍데기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없으면 그냥 칼로 까셔도 되고 만. 있으신 분만 갖고 오시라고 제가 얘기드렸고 생강은 여기서 준비해 주시나요, 진짜? 1kg 사는 저기 키친타올만 준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실에서는 키친타올만 네, 키친타올 하나만 칼, 준비해주시고 도마, 자루. 네, 양파망 있으시면 보시고
가게 옆에 쓰면 얼마든지 지금 이게 생강무소도 굉장히 좋아요. 생강도 가져와요? 아니요. 그냥 남자 준비하는 효소라는 얘기가 하다 보면 EM하다 보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유기 이런 나쁜 물질들을 얘가 EM이 효소, 자기 효소를 배출하면서 이게 당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소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아미노산, 뭐 아밀라제, 우리가 아제, 12월 이게 다, 몇 달 끝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효소만 얘기가 저희 해요. 그 교육과를 연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통일을 비자가 저 혹시 담화가 통 9일 날이요? 구입하시나? 잠시만요. 4일 날 정가인데 통은 모르겠네. 그래서 원래 통이가 다 있잖아요. 4일 날 끝나요. 네? 4일 날. 아 4일 날 저희가 하는데 맞아요. 혹시요, 좀 효소를 담아갈 통으로 준비가 된다. 통 8개만 아, 준비할게요. 그렇죠. 통을 내가 주신대요. 한 2리터죠. 네. 네, 지금 태강으로 뭐를 해보려고 지금 기침 때문에 우리 그 태강신 애가 거의 4일 날 못 오시겠네요. 그럼. 비염이 4일 날 저희가 하는데 걷기 국제 걷기 이사 오면서부터 비염이 계속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3개월째 이거 희석한 시키는 거를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없어졌어요. 그 건조함 때문에 비염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연하는 거는 피팅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그때 아마 김선혜 씨하고 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하시는지는 얘기 드릴까요? 그 순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그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얘기가 했고 있고 네. 그러면 순서 제비뽑기 하시고 한 4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할 분이. 할 분이 이렇게 4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무작위죠. 내가 잘하는 부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걸릴지 몰라요. 저희가 처음에 강사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은 3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때 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기존에 이미 활동하시던 강사분들이에요. 여기 하나의 프로젝트 때문에 다 모인 거예요. 창출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하나는 지면 자료만 주려고. PD 칭찬 거. PD가 안 주고. 공부할 거야. 그리고 다음날 딱 하루 기간 두고 딱 그 다음날 가서 시연을 하는데 순서가 없어요. 그냥 앉은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끝난다거는 거기 있는 사람이 끊어요. 거기까지. 다음 이어서. 통 하나를 가지고 다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분은 길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짧게. 그러니까 왜냐면 강의 스케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몇 번을 해요. 3번, 4번, 5번 하고 딱 트레이닝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강의 준비할 때 옛날에 다 녹화했었어요. 녹화하고 녹음하고 시간제 그 방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안부가 정도 되시려면 조금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 돌발 사항이 각각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셔야 되니까 하시다가 보면 또 들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생물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하실 때는. 왜냐면은 대상에 따라서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주제는 제가 2개로 들었는데 자유 하시고 싶은 거하고 기본적인 거 하니까 임상 실험 많이 해보셨으니까 임상 실험 위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 어떤 거군요. 자유 주제가 자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딘지 내가 뭐 나는 아줌마들이 편하라면 아줌마들 대상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프로그램 하시는 거니까 뭐 나는 일어나는 것보다 활동을 하시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맞는 걸 하시는 거니까 자유는 기본적인 거 하시고 나고 추가하시는 거 준비 좀 하세요. 왜냐면은
시원하신 분들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난 할 수가 없네. 머리가 안 돌아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제가 오늘도 수능 기본 한다고 시간. 네? 기본 시간. 항상 이유가 있어요. 빠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머리가 돌아가야지. 듣고 보는 것밖에 안 하는. 네.